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지팡이 기술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강의를 맡은 저는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과 교수 김호연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흰 지팡이의 의미 관련법, 지팡이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대각선법, 그리고 이점 촉다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지팡이는 왜 사용할까요? 그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팡이는 신체가 닿기 전에 장애물을 먼저 접촉하여 신체의 안전을 확보해 줍니다. 두 번째, 지팡이를 통해 장애물의 재질을 알 수도 있고 인도나 차도인지 아니면 잔디밭인지 이런 다양한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법으로 지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나 자동차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복잡한 지역에서 길을 잃어버린 경우 등에서 도움을 요청하기에 적합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지팡이의 구조입니다. 보행에 적당한 지팡이의 조건으로는 내구성, 전보의 정달성, 그리고 무게, 길이, 균형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팡이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손잡이입니다. 손으로 잡는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고무나 이런 폴리우레탄 소재가 많습니다. 가죽이나 나무 재질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벼운 소재인 고무나 우레탄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손잡이 끈입니다. 지팡이 가장 위쪽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팡이를 접어서 보관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서 걸어 놓을 때도 있는데요. 이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용 중에 지팡이 끈을 본인의 손목에 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디에 걸려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지팡이만 떨어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목에 걸려 있을 경우에는 사람이 같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팡이 끈을 손목에 거는 그런 습관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팡이 자루입니다. 몸통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요. 손잡이와 이 끝 사이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팁이라고 하는 그런 끝부분인데요. 땅에 닿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슬라이드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네, 그림 확인하셨죠? 그럼 그런 지팡이의 종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팡이는 이런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접이식 지팡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의 경우에는 요즘 이렇게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테나형 지팡이인데요. 이 안테나형 지팡이는 이렇게 실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지팡이가 있고 조금 더 얇은 형의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신체의 일부가 손상이 되어 있거나 의지해야 될 그런 노인의 경우에는 지팡이 끝이 구부러진 형태의 그런 노인 그런 지팡이와 흰 지팡이가 같이 결합된 그런 상태의 그런 지팡이들도 있습니다. 지팡이는 그럼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선택할 때 구비 조건을 보시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그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길이입니다. 어느 정도 길이가 적당하느냐. 지팡이의 길이는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체격, 보폭, 그리고 보행 속도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명치 끝, 좀 쉽게는 겨드랑이 정도에 오는 그런 높이의 것을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긴 것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어깨 높이보다는 길어서는 안 되겠고요. 짧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팔꿈치 높이보다 더 짧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게는 지나치게 무겁거나 또 너무 가벼우면 너무 이렇게 바람이라든지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는 170g에서 200g 정도가 성인용으로는 적합하다고 합니다. 접촉 탐지 능력을 보시면 장애물을 탐지하고 지면의 상태라든지 장애물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소재인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구성 부분인데요. 지팡이는 우선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격이나 압력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하고요. 이런 점에서 알루미늄 재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끝, 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끝은 예민하고 사물을 잘 탐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닳지 않는 이런 성격의 것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약간 단단한 재질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잡이의 경우도 이렇게 너무 무겁지 않아야 되고 또 잡을 때 기후의 변화도 많이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야 해서 지금 현재는 폴리우레탄 소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지팡이 사용에 대한 보행 지도사의 역할입니다. 보행 훈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팡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것을 같이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간혹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이런 성인들도 있는데요.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팡이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지팡이 이름을 캔디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면 아무개야, 홍길동아, 우리 나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되지. 캔디 데려가자. 캔디 친구 데려가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친구로 지팡이를 이렇게 의인화해서 캔디라는 이름을 명칭을 붙여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팡이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를 본인이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지팡이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양동이라든지 이렇게 접이식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이런 것들이 복도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조금 위험하거나 다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지팡이 없이 걸어보거나 지팡이 있이 걸어보거나 이러면서 비교 검토를 하는 걸 통해서 지팡이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처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대각선법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그런 대각선법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대각선법은 독립보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 기본 지팡이 기술 중 가장 첫 번째 기술로서 실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익숙한 실내 환경을 다닐 때에는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간혹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청소하기 위해서 물통을 꺼내 놓았다든지 전구를 교환하기 위해서 복도 중앙에 사다리를 놓아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팡이 없이 다녔다가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가볍게 지팡이를 쥐고 갈 수 있는 대각선법을 지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각선법을 이용을 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아주 구체적인 방법은요. 실기 수업 시간에 저희가 이제 동영상과 함께 같이 다룰 것이고요. 이 수업 시간에는 이론 부분이기 때문에 대각선법이 왜 필요한지 또 대각선법 안에는 어떠한 기술들이 있는지 이러한 그런 기술의 이론적인 측면을 위주로 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그 실기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그 대각선법은 이렇게 하체 정도를 이렇게 커버하면서 가는 방법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법의 그 지팡이 끝이 어디를 닿고 있나요? 보시면 그 복도에 이렇게 측면 끝을 지팡이가 닿게끔 되어 있는데요. 계속 닿는 상태에서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확인하는 상태에서 살짝씩 툭툭 치면서 그 근처에서 지팡이를 이동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팡이도 트레일링을 할 수 있지만 손으로도 스쳐가기 이런 트레일링 방법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오른쪽 남학생이 이렇게 손으로도 스치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을 이 그림상으로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대각선법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집게손가락으로 잡기식,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잡기 방법, 그 다음에 연필 잡는 식으로 잡기 방법으로 나눠지는데요. 대각선법의 기본적인 지팡이 법인 집게손가락 잡기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첫 번째, 지팡이와 악수하듯이 지팡이 손잡이를 잡게 되는데요. 집게 손가락을 펴고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으로 지팡이를 감싸면서 줍니다. 둘째, 지팡이를 잡은 팔을 내려 뻗어 45도 각도로 유지하며 지팡이가 몸 하부를 사선으로 가르듯 놓게 됩니다. 손잡이 끝은 어깨 넓이보다 5cm 정도 나가게 팔을 약간 벌려 앞으로 뻗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몸 하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장애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팡이 끝은 신체의 가장 넓은 부위, 즉 어깨 넓이보다 약 5cm 바깥의 지면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지팡이를 살짝 지면에 대고 아니면은 그 복도 그 측면 가장 끝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면서 약간 밀면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팡이가 하부 신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자세가 되도록 충분히 연습해서 선자세에서 연습해서 앞으로 나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지팡이 기술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2점 촉탁법입니다. 2점 촉탁법의 경우에는 발이 닿게 되는 지면을 지팡이로 하여금 먼저 탐색하도록 하는 지팡이법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팡이는 보행 경로에 있는 지면, 그리고 장애물의 높이, 특성, 구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시각장애인에게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2점 촉탁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흰지팡이법의 가장 기본 기술이 되므로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걷기 위해서 무수히 실수를 하면서 걷듯이 이런 걸음마 배우듯이 몸으로 체득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이러한 2점 촉탁법에 대한 그런 시간 할애를 가장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2점 촉탁법의 주요 방법을 이런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쥐는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악수하듯 쥐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기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손가락 끝을 약간 세워서 쥐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의 위치는요, 지팡이를 잡은 팔을 몸의 중앙에서 약간 떨어뜨려서 그 사람의 체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20에서 30cm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방 아래로 팔을 뻗어서 몸 중앙에 놓고 지팡이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지팡이의 호의 넓이는 어느 정도 되면 좋으냐면 호의 넓이는 그 본인의 어깨 넓이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어깨 넓이보다 왼쪽으로 5cm에서 10cm, 오른쪽으로 5cm에서 10cm 정도 넓은 상태에서 지팡이가 호를 그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계속 보시겠습니다. 지팡이의 주요 방법, 그 호의 높이입니다. 지팡이가 그리는 호의 높이는 어느 정도냐 하면 이 밑에서, 그러니까 바닥에서 2cm에서 한 5cm 정도 높은 정도로만 그려야 되겠습니다. 너무 높게 그려서는 그 중간에 있는 정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보조와 리듬 맞추기의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그 오른손잡이인 경우에는 오른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교육생은 신체의 우측 지면을 지팡이로 먼저 두드림과 동시에 왼쪽 발을 앞으로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지팡이 끝이 지면에 탁 하고 두드리는 순간 발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두드리면 왼쪽 발이 나가서 이제 이렇게 걷게 되는 거죠. 이걸 리드미컬하게 걷게 되면 이제 리듬을 맞추게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럼 2점 촉탁법은 어떻게 지도하면 좋으냐? 이제 이런 그런 실기적인 측면은 우리가 그 실기 챕터를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시게 되겠지만 이 지도에 대한 방법, 이론적으로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은지를 먼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제자리에 서서 지팡이만 양옆으로 촉탁하는 것을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잔존 시각이 없는 경우에 지팡이로 그리는 호가 어느 정도 넓이인지 높이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즉 보지 않는 상태에서 지팡이 호가 내 어깨 넓이보다 5cm, 10cm 정도로 넓혀서 그리고 있는지, 높이도 그 정도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팡이를 2개를 준비를 해서요. 그 정도의 넓이로 벌려준 다음에 그 사이를 시각장애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넓이를 가늠하게 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만약에 지팡이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다리를 그만큼 벌려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다리 사이를 느끼면서 이제 이 정도의 넓이로 내가 지팡이 홀을 그리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지팡이를 이런 방법으로 가르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심하게 두드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소리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호의 높이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는 말 그대로 영어로 보면은 투 포인트 터치 테크닉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치는 것이 아니라 터치하듯이 부드럽게 바닥에 닿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지팡이를 움직이며 제자리에 서서 발걸음을 떼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리듬을 탈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저희가 지팡이를 두드릴 때 왼발이 나가는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구호를 외치면서 아니면은 무슨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경우에는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점촉탁법으로 직선 보행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넓은 강당이라든지 툭 트인 운동장이라든지 옥상이라든지 이런 곳이 좋은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훈련해 볼 수 있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 직선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이런 계기가 되는데요. 이때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비어링의 습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만약에 오른손잡이의 경우에는 좌뇌가 우세한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걷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왼쪽으로 치우쳐져 걷고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치우쳐 걷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을 이 시점에 바르게 인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내가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걷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직선 보행을 할 때 약간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걷게 되면 직선으로 반듯하게 갈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비어링의 습관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런 패턴에 맞춰서 직선 보행을 연습하도록 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네 번째 단계에서는 한적한 건물의 넓은 복도라든지 복잡하지 않은 인도에서 직선 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때에는 사실은 그 세 번째 단계에는 장애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네 번째 단계에는 아무리 한적한 그런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화분도 있을 수 있고요. 쓰레기통도 있을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직선 보행을 하다 보면 왜 지팡이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더 충분히 인지하기가 더 쉬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앞에다가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심하게 나는 양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둬서 왜 지팡이가 없었을 경우에 만약에 이게 이렇게 묵직한 화분이나 철제로 된 캐비넷이나 이런 것이었다면 얼마나 위험했을까 이런 상황들을 같이 얘기해보는 단계도 저는 이 단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하지 않은 인도의 경우는 이제 야외, 실외가 되겠는데요. 아무리 복잡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차 소리, 자전거 소리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굉장히 위축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충분히 연습한 상태에서 이렇게 밖에 나오다 보면 그 지팡이 기술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지나가는 소리, 이렇게 바닥에 느껴지는 감촉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걷게 되면 그 방향 정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지팡이 기술을 익힐 때 방향 정의를 같이 익히게 되는 이런 네 번째 단계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보행지도사가 어디에 그러면 위치해서 이 시각장애를 관찰을 하고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으로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건데요.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앞으로 걸어갈 때는 보행지도사가 여러 위치에서 그 교육생의 지팡이 기술을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교육생이 팔이나 손목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팡이의 위치, 호의 넓이, 높이 이런 것들이 정확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앞쪽에서 볼 수도 있고 뒤쪽이나 옆쪽에서도 봐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보행지도사의 이런 안전 부분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안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제 밖으로 그 훈련을 나가는 상황이다. 아까 그 세 번째 단계에서도 벌써 한적한 인도에서 그 직선 보행을 연습해야 되는 단계가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상해보험을 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해보험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지도하게 될 보행지도사도 같이 상해보험을 들어서 이렇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이렇게 미리 예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행지도사의 경우에는 교육생이 앞에서 뒷걸음질을 치면서 앞모습을 관찰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 뒷걸음질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만 확인하고 측면으로 이동해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외에서 교육생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 급히 잡을 수 있도록, 만약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데가 이제 인도인 경우에는 오른쪽이 도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른쪽 끝에 이렇게 지도사가 위치해 있으면서 혹시라도 발생하게 될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단의 경우에서라고 한다면 계단은 내리막 계단이든 아니면 오르막 계단이든지 간에 항상 그 지도사는 뒤쪽에, 그러니까 아래쪽에 위치해야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이점촉탁법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대각선법을 언제 사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은 우리가 실기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어떤 순서로 지도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지팡이의 개념, 그리고 지팡이의 구조,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법의 이런 기본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이점촉탁법의 이런 구조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